인내는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타들어가도 가문을 위해 참는 것이 여인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끓어오르는 찻잔을 맨손으로 쥐어야 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독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잔혹한 복종 테스트 앞에서 가장 화려하게 부서지기를 선택한 한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손끝을 파고드는 자결통이 살가죽을 태우고 뼈마디까지 스며들었다. 찻잔을 받쳐든 서윤의 하얀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끓어오르는 찬물이 얇은 백자 위로 넘실거리며 연약한 피부를 지시겨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이곳은 최 씨 가문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이었고 오늘은 가문의 가장 중요한 시제 지지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오로지 그녀의 흔들리는 손끝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달해가 아니었다. 시어머니 조마님이 내린 거부할 수 없는 잔혹한 형벌이자 시험이었다. 조마님은 서윤의 맞은편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찻잔 받침조차 내어주지 않은 채 끓는 찻잔을 맨손으로 올리라 명한 것은 명백한 악이었다. 뜨거운 김이 서윤의 얼굴을 덮쳤지만 조마님의 눈빛은 그보다 더 뜨겁고 매서웠다. 어미야, 무엇을 망설이느냐? 조상님들께서 목이 마르시다 하지 않느냐? 나직하게 깔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과 비릿한 조롱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문중의 어른들은 그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릴 뿐 누구도 이 가학적인 행위를 말리지 않았다. 서윤의 손바닥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감각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지난 3년 그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뼈가 부서져라 일했고 영혼이 닳도록 굴종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인정이 아닌 멸시였고 사랑이 아닌 시험이었다. 지금 이 순간 찻잔의 뜨거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의 존엄이 바닥에 짓밟히고 있다는 자각이었다. 그녀가 참아낸 인내의 시간들이 고작 이런 모욕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끓는 물보다 더 고통스럽게 심장을 지저댔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어 핏물을 삼켰다. 손이 떨리는구나. 정성이 부족한 탓이다. 조마님의 질책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 한마디가 서윤의 내면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의 현을 끊어버렸다. 정성이라니. 살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효이고 정성이라니. 서윤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다. 항상 바닥을 향해 있던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조마님의 눈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분노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찻잔을 제단 위에 올리는 대신 천천히 자신의 눈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뜨거운 찬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려 소매를 적셨지만 그녀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한 조마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무슨 짓이냐? 시어머니의 호통이 터져나오려는 찰나. 서윤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백자 찻잔을 마치 더러운 오물을 버리듯 바닥을 향해 내던졌다. 챈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정적을 찢어발겼다. 산산조각 난 백자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찬물이 사당의 고요한 바닥을 적셨다. 그 소리는 단순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 씨 가문이 쌓아 올린 견고한 위선과 허례허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이자 서윤을 쫓아매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사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극상의 문중 어른들은 입을 벌린 채 경악했고
조마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이게 무슨 폐악질이냐. 조마님이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서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찻잔 파편들 사이에 꼿꼿이 서서 피와 찬물로 얼룩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요. 뜨거움을 견디는 것이 정성이라고.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사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굽신거리던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제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효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서윤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남편의 시선을 외면한 채 오직 조마님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사람이문이다. 화상을 입으면 아프고 모욕을 당하면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가문의 허울 좋은 장식품으로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사당 안에 무겁게 내려앉은 법도를 단숨에 베어버렸다. 남편 최진사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서윤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부인 미쳤소. 당장 어머니께 무릎 꿇고 빌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애원과 분노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최진사는 뒷걸음질치며 비틀거렸다. 놓으십시오. 당신이 침묵으로 동조하던 그 시간 동안 제 아내는 이미 죽었습니다. 서윤의 차가운 일갈에 남편은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었다. 네가 감히 내 집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조마님은 분을 이기지 못해 가슴을 치며 악담을 퍼부었다. 소박을 맞고 쫓겨나면 내 친정아비 볼 낯이 있을 것 같으냐. 그 말에 서윤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친정아비. 그 이름은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조차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이름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발로 나가는 것입니다.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깨진 사기 조각들을 밟으며 출입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바닥에서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을 테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더러운 진흙탕을 벗어나려는 학처럼 고고했다. 문중 사람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저절로 길을 터주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던 그 문을 그녀는 이제 가장 오만한 자세로 나서고 있었다. 사당 문을 박차고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뜨겁게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등 뒤에서는 조마님의 히스테리 섞인 비명과 웅성거리는 소음이 들려왔지만 서윤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바라보는 곳은 닫혀있던 대문 너머의 세상이었다.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임을 알았다. 이 시대의 여인에게 이혼이란 사회적 죽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이 질식할 것 같은 감옥에서 말라 죽느니 차라리 바깥 세상의 풍파 속에서 부서지는 편을 택하리라. 서윤은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육중한 문이 열렸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3년 전 꽃가마를 타고 들어오며 흘렸던 눈물은 이제 말라버렸다. 그녀는 옷소매를 찢어 화상을 입은 손을 대충 감쌌다. 붉은 피가 흰 천이로 배어나왔지만 그것은 패배의 상흔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첫 번째 대가였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걸었다. 등 뒤에서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남기고 온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굴종의 역사였고 그녀가 향하는 곳은 고난일지라도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길이었다. 최씨 가문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멀어질수록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며느리의 반란은 단순한 가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찻잔이 깨지던 그 통쾌한 파열음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서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흙길을 밟았다. 바람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날렸다. 이제부터 그녀의 이름은 최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닌 서윤 그 자체로 불릴 것이었다. 그리고 조마님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깨뜨린 것이 고작 찻잔 하나가 아니었음을. 기억은 물결처럼 시간을 거슬러 3년 전 그날로 되돌아갔다. 화려한 꽃가마가 최씨 가문의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서던 날, 서유는 숨이 막힐 듯한 연지 냄새와 함께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구경꾼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 빚더미에 앉은 아비를 구하기 위해 팔려가듯 치러지는 혼례였다.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추어진 것은 신부의 설렘이 아니라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의무감뿐이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신부를 맞이하는 시어머니 조마님의 눈빛은 서늘했다. 그것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눈이 아니라 시장터에서 물건을 고르는 거상의 눈빛이었다. 뼈대가 얇고 색이 희니 일은 제대로 하겠나 모르겠구나. 조마님이 혀를 차며 내뱉은 첫마디는 축복이 아닌 평가였다. 서유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라고는 낡은 서책 몇 권과 단출한 옷가지뿐인 자신이 이 거대하고 부유한 집안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죽은 듯이 엎드리는 것뿐이라 생각했다. 첫날 밤 남편 최진사는 술에 취해 들어와 서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돈값은 하겠구려.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서윤의 학식이나 성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그녀의 단아한 외모가 자신의 장식품으로 적당하다는 것에 만족할 뿐이었다. 서윤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만 아비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다. 자신이 이 집에서 버텨내야만 친정의 빚이 탕감되고 늙은 아비가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 이 혼인은 거래였고 그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볼모였다.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에 서윤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하인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쳤다. 양반가의 규수로 자라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던 그녀의 손은 금세 트고 갈라졌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끝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윤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부지런히 움직여 진심을 보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와 남편도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윤의 헌신은 조마님에게는 그저 당연한 복종으로 비쳤다. 조마님은 서윤이 실수 하나 없이 집안일을 처리해낼 때마다 칭찬 대신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대었다. 반찬의 간이 짜다. 다림질한 옷의 주름이 바르지 않다는 트집은 일상이었다. 심지어 하녀들이 해야 할 허드렛 일까지 서윤에게 떠넘기며 그것이 가풍을 익히는 과정이라 포장했다. 서윤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했다. 반박하거나 토를 달면 친정에 누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서윤은 밤을 새워 시어머니의 저고리에 술을 놓았다. 친정 어머니에게서 배운 솜씨로 은은한 매화꽃을 정성껏 수놓아 올렸다.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조마님은 저고리를 힐끗 보더니 바닥에 팽개쳤다. 천박하구나. 이런 화려한 수는 기생들이나 쓰는 것이다.
내 근본이 가난하니 보는 눈도 저렴하구나. 서윤의 정성은 순식간에 모욕으로 되돌아왔다. 바닥에 뒹구는 저고리는 마치 서윤 자신의 처지 같았다. 그날 이후 서윤은 자신의 재능과 목소리를 감추기 시작했다.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사실도, 시를 지을 줄 안다는 사실도 철저히 숨겼다. 똑똑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로 여겨질 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우고 조마님이 원하는 생각 없는 인형이 되기를 자처했다. 묻는 말에만 답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것이 이 숨막히는 집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하지만 서윤의 침묵은 조마님의 지배욕을 더욱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반항하지 않는 먹잇감만큼 사냥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없었다. 조마님은 서윤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시험하듯 점점 더 가혹한 요구를 해왔다. 친정으로 보내는 서신을 검열하고 친정 식구들의 방문을 교묘하게 차단했다. 출가 외인이라 했다. 이제 너는 최씨 귀신이 되어야 하니 바깥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거라. 조마님은 서윤을 고립시키며 즐거워했다. 서윤은 점점 말수를 잃어갔다. 한때 총명하게 빛나던 눈동자는 탁하게 가라앉았고 입가에 머물던 미소는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남편 최진사는 밖으로 나돌며 기방을 드나들었고 집안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서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기 싫어 모른 척했다. 이 넓은 기와집 어디에도 서윤의 편은 없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외로움은 뼈에 사무쳤다. 어느 겨울날 서윤은 얼음장 같은 우물가에서 이불 빨래를 하고 있었다.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잠시 쉴 수도 없었다. 그때 멀리서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멍하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담장 밖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시간만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처음으로 의구심이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냈다. 네가 참아야 내 아비가 산다. 서윤은 주문처럼 그 말을 되뇌었다. 자신이 감내하는 고통이 곧 효도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다. 조마님은 서윤의 인내를 약점으로 간주했다. 저 아이는 아무리 밟아도 꿈틀대지 않는구나. 천성이 노비 같아 부리기 쉽구나. 조마님은 서윤을 며느리가 아닌 돈 주고 사온 고급 노비로 확정지었다. 서윤의 희생은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서윤의 시집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강도는 더해졌다. 조마님은 이제 사소한 실수에도 서윤을 무릎 꿇리고 회초리를 들었다.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네가 부족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매를 드는 내 마음은 오죽하겠느냐. 가스라이팅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서윤은 맞으면서도 자신이 잘못해서 맞는 것이라고 세뇌당해 갔다.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스스로를 탓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그러던 중 친정에서 아비가 보낸 서신이 도착했다. 그러나 그 서신은 서윤의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조마님에게 가로채졌다. 조마님은 서신을 뜯어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돈을 좀 더 보내달라는 개로구나. 염치도 없는 늙은이 같으니. 조마님은 서윤에게 서신을 보여주지 않고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아비의 간절한 문장들이 재가 되어 사라졌다. 서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이 우물을 가슴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했다. 조금만 더 참자.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실 거야.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적인 자기 최면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인내라는 이름의 감옥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었고, 서유는 그 열쇠를 시어머니에게 쥐어준 셈이었다. 이때 서유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침묵과 복종이 상대방의 괴물 같은 본성을 키우는 먹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무조건적인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악을 방조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살얼음판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잔인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다. 조마님은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뜰을 쓸고 있는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서윤은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몸짓에는 감출 수 없는 기품이 흘렀다. 빗자루를 쥐는 손길 하나,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동작 하나에도 우아함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치장한 비단옷이나 값비싼 놀이개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뼈대 있는 선비 가문의 타고난 격조였다. 조마님은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천한 장사치 집안 출신이라는 자신의 열등감을 며느리의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 했기 때문이다. 재수없는 년. 조마님은 나직이 뇌까리며 담뱃대를 탁탁 털었다. 그녀는 서윤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매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윤은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조마님을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다. 며느리의 고고한 침묵은 시어머니의 권위에 대한 무언의 조롱처럼 느껴졌다. 조마님은 결심했다. 저 콧대 높은 며느리의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이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이 그녀를 더욱 악랄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최 씨 가문의 안채에서 인근 양반과 부인들을 초청한 다과회가 열렸다. 서유는 부엌에서 정성껏 다과상을 준비해내 갔다. 손님 중 한 부인이 서윤이 우려낸 차 향기를 맡으며 감탄했다. 차향이 기가 막힙니다. 며느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저런 며느리를 두어 조마님은 참으로 든든하시겠습니다. 순수한 칭찬이었지만 그 말은 조마님의 심기를 거스르는 기폭제가 되었다. 손님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리는 순간 조마님의 얼굴은 질투로 일그러졌다. 솜씨랄 게 뭐 있겠습니까? 조마님이 비웃듯 입을 열었다. 친정이 워낙 가난하여 어릴 적부터 제 손으로 밥 짓고 차 끓이며 살았다지 뭡니까? 천한 일을 많이 해봐서 손놀림이 빠른 것뿐이지요. 조마님은 손님들 앞에서 서윤을 대놓고 깎아내렸다. 양반가 규수로서의 품위를 부정하고 마치 몸종처럼 취급하는 발언이었다. 좌중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찻상을 내려놓던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뒷걸음질쳐 물러났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조마님은 서윤을 안방으로 호출했다. 내년이 밖에서 꼬리를 치고 다니니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억지스러운 트집이었다. 조마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서윤의 면전에 찻잔을 집어던졌다. 뜨거운 차가 서윤의 치마폭을 적셨다. 오늘부터 바깥 출입을 금한다. 장터는 물론이고 절에 가는 것도 허락지 않는다. 네가 함부로 얼굴을 내밀고 다니니 집안의 격이 떨어진다. 그것은 단순한 외출 금지가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을 선고하는 명령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바깥 바람을 쐬는 것만이 유일한 숨구멍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막혀버린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저항해봤자 돌아올 것은 더 큰 핍박뿐임을 알기에 그녀는 또다시 순종을 택했다. 조마님은 며느리의 순순한 태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새를 새장에 가두듯 서윤을 집안 깊숙한 곳에 가두어두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속셈이었다. 조마님의 고립 작전은 치밀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려 서윤과 말도 섞지 못하게 했다. 작은 마님과 사사로 이 말을 섞다 들키면 그날로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라. 하인들은 서슬퍼런 마님의 명령에 겁을 먹고 서윤을 피했다. 서윤이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도망치거나 고개를 숙이고 지나칠 뿐이었다. 넓은 기와집 안에서 서윤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말을 할 상대가 없다는 것,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은 굶주림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심지어 남편 최진사와의 관계도 차단당했다. 조마님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네 처의 관상이 좋지 않다. 남편을 잡아먹고 집안을 망하게 할 상이니 당분간 합방을 피하거라. 미신을 맹신하고 어머니의 말에 꼼짝 못하는 최진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그는 서윤의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사랑방에서 기생들을 불러 술판을 벌였다. 밤마다 들려오는 남편의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노랫가락은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 되었다. 조마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윤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가규를 만들어 강요했다. 첫째,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 것. 둘째, 하루 두 끼. 그것도 하인들이 먹는 잡곡밥만 먹을 것. 셋째, 밤에는 등불을 켜지 않고 달빛에 의지해 배를 짤 것. 이유는 근검절약이었으나 실상은 서윤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기 위한 고문이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법도다. 싫으면 나가거라. 조마님은 당당하게 말했다. 서윤은 그 부당한 규칙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밤늦게까지 배틀 앞에 앉아 희미한 달빛에 눈을 비벼가며 북을 놀렸다. 시력이 나빠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버티면, 내가 아무 말 없이 견디면 언젠가는 이 지옥도 끝나겠지. 그것은 어리석은 희망이었으나 당장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고통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었다. 조마님은 밤마다 서윤의 방 쪽을 감시했다. 불이 꺼져 있는지, 배틀 소리가 끊이지 않는지 확인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달그락 소리는 조마님에게 승전가와도 같았다. 독한 년,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녀는 며느리의 끈기를 꺾어놓는 것을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삼은 듯했다. 조마님의 권력은 서윤의 희생 위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집안의 모든 결정권은 조마님의 손아귀에 있었고 서윤은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 부속품으로 전락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서윤은 한마루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세상의 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것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육체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으나 영혼은 빛을 잃고 시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반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친정 아비의 빚과 가문의 명예라는 족쇄가 그녀의 발목을 너무나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마님은 그런 서윤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콧대 높던 양반의 딸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모습은 짜릿한 쾌감을 주었다. 그녀는 서윤을 더욱 완벽하게 지배하기 위해 더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이 묵묵히 배를 짜는 동안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 시기 서윤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도 아니었고 그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인내가 벼랑 끝으로 가는 길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조마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서윤은 점점 작아지고 투명해져 갔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가장 깊은 어둠은 새벽이 오기 직전의 징조이기도 했다. 서윤의 내면 깊은 곳,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가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최씨 가문의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순식간이었다. 관아에서 날아든 전갈 하나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가문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비옥한 논마지기가 토지 대장의 기재 오류로 인해 국가에 환수될 위기에 처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알고 보니 이웃한 토호 세력이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최씨 가문의 땅을 가로채려는 수작을 부린 것이었다. 조마님은 대청마루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내 피 같은 땅을 빼앗기다니. 차라리 내 목을 베어가라. 집안의 남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남편 최진사는 술에 절어 상황 파악조차 못했고 문중 어른들은 뒷짐을 지고 헛기침만 해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법률의 어두운 조 마님으로서는 관아에 제출할 소명서 한 장 쓰는 것조차 막막한 노릇이었다. 이방이 내민 복잡한 한문 문서들은 그녀에게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암호와 같았다. 변호해줄 송사꾼을 구하려 했으나 이미 상대편에서 손을 써둔 터라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집안의 몰락이 예고된 절체절명의 순간 조마님의 표정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던 서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이 집안이 무너지면 친정으로 보내지는 아비의 약간마저 끊길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몰락한 양반가였지만 아비는 서윤을 아들처럼 가르쳤었다. 그녀는 경국대전과 각종 법률 서적을 읽으며 자랐고 문서의 허점을 파악하는 안목을 갖추고 있었다. 나설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서윤의 내적 갈등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조마님은 홀로 촛불 아래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다. 어머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마님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조마님 앞에 놓인 문서들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토지 대장의 오류를 바로잡을 방도가 있습니다. 제게 붓과 종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조마님은 코웃음을 쳤다. 부엌대기 주제의 글이나 제대로 아느냐, 건방지게 어디서 아는 체를 해. 그러나 서윤은 침착하게 문서의 내용을 읊어내려갔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점유권의 허점과 관아의 기록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조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소 그림자처럼 지내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유창하고 논리 정연한 법률 용어들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조마님은 반신반의하며 붓을 내밀었다. 허튼 짓이면 네 손목을 자를 것이다. 서윤은 묵묵히 먹을 갈았다. 검은 먹물이 벼 위에 퍼지는 동안 그녀는 숨죽여왔던 자신의 지성을 붓끝에 모았다. 한자 한자 써 내려가는 글씨는 힘이 넘치고 유려했다. 그녀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명백한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상소문을 작성했다. 밤새 촌농이 떨어져 쌓이는 동안 서유는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선비가 되어 있었다. 조마님은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이한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알던 그 무지렁이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장장 10장에 달하는 상소문이 완성되었다. 서유는 붓을 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마님은 완성된 문서를 훑어보았다. 내용은 완벽했다. 아니, 돈 주고 산 어떤 송사꾼의 글보다도 날카롭고 명확했다. 조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불안감을 느꼈다. 며느리의 재주가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이 묘하게 자존심을 건드렸다. 결과는 서윤의 예상대로였다. 관아의 사또는 상소문을 읽고 무릎을 쳤다. 조작된 문서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이방과 결탁한 토호 세력은 처벌을 받게 되었다. 최 씨 가문의 땅은 온전히 지켜졌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문중 어른들은 조마님이 여장부라더니 과연 대단하십니다. 어찌 그런 명문을 쓰셨소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조마님은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그 칭찬을 모두 받아들였다. 가문을 지키는 것은 안주인의 몫이지요. 그녀는 서윤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꺼내지 않았다. 서윤은 부엌에서 잔치 국수를 삶으며 대청마루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공로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모든 영광은 시어머니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서윤은 억울해하지 않았다. 그저 가문이 안정을 되찾고 아비에게 약값을 계속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때 하녀가 와서 전했다. 마님께서 안방으로 부르십니다. 서유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안채로 향했다. 기대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없었다. 조마님은 서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번 일은 운이 좋았다. 네가 조금 글을 안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라.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경고였다. 여자가, 그것도 며느리가 바깥일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나면 가문의 수치다. 네가 글을 쓴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거라. 만약 이 일이 새어나가면 혀를 뽑아버릴 테다. 조마님은 서윤의 공로를 철저히 묻어버리려 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가문을 구한 것은 자신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닌 입막음과 협박이었다. 그녀의 희생은 당연한 의무로 치부되었고 그녀의 재능은 숨겨야 할 죄악이 되었다. 조마님은 며느리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서윤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조마님의 태도는 더욱 표독스러워졌다. 서윤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녀를 억누르지 않으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자가 너무 많이 알면 팔자가 드세다. 조마님은 틈만 나면 서윤을 비꼬았고 글을 읽지 못하게 서재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다. 심지어 서윤이 친정에서 가져온 책들마저 모조리 압수해 창고에 처박아 버렸다. 서윤은 뺏긴 책들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지혜가 가문을 살렸는데 그 지혜 때문에 자신이 더 옥죄어지는 아이러니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가치는 오직 순종하는 노동력일 때만 인정받는다는 것을. 머리를 쓰고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그녀는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다.
서윤의 가슴 속에 서서히 차가운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남편 최진사는 어머니의 위세에 눌려 아내의 공로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밤에 은밀히 찾아와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건넸어도 서윤의 마음이 그토록 얼어붙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비겁했다. 그는 아내의 희생 뒤에 숨어 어머니가 주는 용돈을 받아 챙기기에 급급했다. 서윤은 남편의 비굴한 뒷모습을 보며 이 남자에게 걸었던 마지막 기대마저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철저히 혼자였다.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서윤은 마당에 낙엽을 쓸며 생각했다. 나의 헌신은 거름이 되어 이 집안을 살찌우지만 정작 나는 말라 죽어가고 있구나.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게 인정을 바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숨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려 할 때 친정에서 급한 전갈이 날아왔다. 그것은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일격이자 파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조마님은 서윤이 밤새워 쓴 상소문 초안을 불태우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증거를 없애고 완전한 자신의 공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서윤의 글씨들이 검게 그을려 사라졌다. 그것은 마치 서윤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조마님은 몰랐다. 종이는 태울 수 있어도 한 번 깨어난 서윤의 자각은 태울 수 없다는 것을. 억눌린 재능은 언젠가 틈을 비집고 나와 폭발할 것이며 그때는 상소문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파괴력을 지닐 것임을 어둠이 짙게 깔린 최씨 가문에 앉채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의 능력이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칼날을 칼집 깊숙이 숨긴 채 다가올 비극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비극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을 때 비로소 그녀는 칼을 뽑아들 것이다. 찬소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고 스산한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늦가을 오후였다. 부엌에서 마른 콩을 불리고 있던 서윤에게 친정 마을에서 온 전갈이 당도했다. 땀에 젖은 행색의 심부름꾼이 내민 것은 꼬깃꼬깃해진 서신 한 통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병석의 누운 아비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쓴 것이 분명한 지렁이처럼 흐트러진 글씨였다. 보고 싶구나. 내 숨이 붙어 있을 때 네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서신의 내용은 짧았으나 그 행간에 담긴 절박함은 서윤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서윤은 앞치마를 벗어던질 새도 없이 안채로 내달렸다. 평소라면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기척을 죽이며 걸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런 법도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안방문 앞에 다다르자마자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위중하시답니다. 제발 친정에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서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애원하고 있었다. 마루바닥에 이마를 돋으며 읍소하는 그녀의 모습은 처절했다. 방 안에서 화투놀이를 하던 조마님은 귀찮다는 듯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대낮부터 재수없게 울고불고 난리야. 조마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서윤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다시 한번 매달렸다. 의원도 손을 쓸 수 없다 합니다. 오늘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마지막으로 임종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손은 조마님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조마님은 쌀쌀맞게 치맛자락을 거두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표정에는 연민 대신
계산적인 눈빛만이 감돌았다. 안 된다. 조마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서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잊었느냐. 육촌 당숙 어른의 환갑잔치다. 온 동네 양반들이 모이는 자리에 네가 없으면 부엌 일은 누가 한단 말이냐. 조마님에게는 며느리의 친정아비, 목숨보다 내일 치러질 잔치의 체면치레가 더 중요했다. 하인들에게 맡기기엔 음식 솜씨가 부족하고 일꾼을 부리자니 돈이 든다는 핑계였다. 서유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이 턱 막혔다. 잔치 음식은 밤을 새워서라도 다 해놓고 가겠습니다. 제발 잠시만이라도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서유는 바닥에 머리를 뚝으며 피가 나도록 빌었다. 아버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뵐 수 없습니다. 서윤의 울음소리가 안마당을 가득 채웠다. 지나가던 하인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안타까운 눈빛을 보낼 정도였다. 그러나 조마님의 마음은 돌덩이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오히려 서윤의 호소에 화를 내기 시작했다. 출가 외인이라 했다. 시집을 왔으면 시집 귀신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친정 타령을 할 셈이냐. 조마님의 고함이 서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내일은 집안의 경사스러운 날이다. 그런데 상갓집 냄새를 묻혀오겠다고 부정을 타서 집안 망칠 일 있느냐. 조마님의 논리는 잔인하고 이기적이었다. 그녀는 서윤이 친정에 가서 돈이라도 쥐어주고 올까봐 혹은 그 핑계로 도망이라도 갈까봐 원천 봉쇄하려는 심산이었다. 서윤은 멍하니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과연 사람인가 싶었다. 짐승도 제 부모가 죽는다 하면 슬퍼할진데 어떻게 이토록 매몰찰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남편 최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왔다. 서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도와주십시오. 아버님이. 그러나 최진사는 어머니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머니 말씀이 옳다. 잔치를 망칠 수는 없지 않으냐. 나중에 가보거라. 그 말은 서윤의 가슴에 꽂히는 확인 사살이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절망이 들어찼다. 서윤은 힘없이 끌려나가다시피 부엌으로 돌아왔다. 조마님은 감시역으로 나이든 찬모를 붙여두었다. 딴 생각 말고 전이나 붙여라. 내일 상에 올릴 것이니 모양이 흐트러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서윤은 솥뚜껑 앞에 앉아 기름을 둘렀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마치 자신의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눈앞이 흐려져 전이 타는지 익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지만 기계적으로 손을 눌렸다. 밤이 깊어가도록 서윤은 부엌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백 개의 전을 부치고 떡을 찌고 고기를 삶았다. 온몸에 기름 냄새가 배어들었지만 그녀의 코끝에는 오직 아비의 약 냄새만이 맴돌았다. 지금쯤 아버지는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실까? 문 쪽을 바라보며 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고 계실까? 상상만으로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서윤은 부엌문 틈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제발 하루만 더 버텨주시기를. 새벽녘 잔치 준비가 얼추 끝났을 무렵이었다.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친정조카가 울면서 뛰어들어왔다. 고모 고모. 그 처절한 부름에 서윤은 쟁반을 떨어뜨렸다. 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조카는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마지막까지 고모 이름만 부르다가 눈도 못 감고 가셨어요. 그 말은 서윤의 영혼을 산산조각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큰 슬픔은 감정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로 더러워진 손. 이 손으로 아비의 마른 손을 한 번만이라도 잡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녀가 전을 뒤집고 있던 그 시각. 아비는 차가운 방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다.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그녀를 덮쳤다. 소란을 듣고 나온 조마님은 조카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곡소리를 내고 그래 오늘 잔칫날인 거 몰라 당장 내쫓아라. 그녀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잔치 분위기를 망쳤다는 것에 분노했다. 너도 마찬가지다. 상복 입을 생각 마라. 손님들 오시는데 재수움 붙는다. 오늘은 밝은색 옷 입고 손님 맞이해라. 조마님은 서윤에게 일륜을 저버릴 것을 명령했다. 그것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명령이 아니라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마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 공허함 속에는 슬픔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재와 같은 분노가 가라앉아 있었다. 어제까지 그녀를 붙잡고 있던 효부라는 족쇄, 인내라는 미덕은 아비의 죽음과 함께 소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은 두려움도 잃게 마련이다. 서윤의 입가에 기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서윤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잔치를 치러야지요. 아주 성대하게. 그녀는 조카를 일으켜 세워 돌려보냈다. 울부짖는 조카의 등 뒤로 문이 닫혔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화려한 색동 저고리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광대 같았다. 아비의 초상날에 색동 옷을 입은 딸. 이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 최씨 가문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잔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손님들은 술과 고기에 취해 웃고 떠들었다. 서윤은 그들 사이를 오가며 술상을 날랐다. 사람들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며느리가 참 곱다고 칭찬했지만 서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악귀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잔치가 끝나면 이 집안의 축제는 영원히 끝날 것이라고. 내 아비가 피눈물을 흘리며 떠난 이날을 너희들은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정막이 찾아왔을 때 서윤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아비가 보냈던 서신을 태웠다. 불길이 종이를 집어 삼키는 것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이제 착한 며느리 서윤은 죽었다. 오직 복수와 응징을 위해 살아가는 차가운 심장의 여인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재가 되어버린 서신의 잔해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검은 재가 묻어났다.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걷게 될 어둠의 길을 예고하는 듯했다. 조마님은 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돈괴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들어온 부조금이 꽤 짭짤했던 모양이다.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얻은 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큰 실수를 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 했지만 서윤은 쥐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호랑이였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비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불효녀라는 죄책감이 서윤의 가슴을 맷돌처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조마님은 서윤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집안에 우환이 낀 듯하니 대청소를 해야겠다. 구석구석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닦아내라. 그것은 서윤의 슬픔을
잊게 하려는 배려가 아니라 그녀를 육체적으로 혹사시켜 딴 생각을 못하게 하려는 고단수였다. 서유는 묵묵히 걸레를 들고 조마님의 은밀한 공간인 안방 다락으로 올라갔다. 평소에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었으나 마님이 외출한 틈을 타 청소를 명받은 것이었다. 다락방은 어둡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해묵은 가구들과 먼지 쌓인 자개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유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아 나갔다. 그러다 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지 장롱 밑에서 헐거워진 나무 바닥 틈새를 발견했다. 무심코 걸레질을 하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호기심보다는 본능적인 예감이 그녀의 손을 이끌었다. 바닥 널빤지를 들어올리자 검은 보자기에 쌓인 뭉치가 드러났다. 쥐들이 갉아먹은 흔적이 역력한 낡은 서신 꾸러미였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누렇게 바랜 봉투들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아비의 필체였다. 사돈댁 전상서. 수신이는 분명 조마님과 최진사였으나 봉투는 뜯기지도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서유는 주위를 살피고 급히 첫 번째 편지를 개봉했다. 3년 전 그녀가 시집 오던 해에 보낸 편지였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서윤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약조하신 빚 탕감금은 언제쯤 보내주시는지요.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들이닥쳐가세가 기울고 있습니다.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명 시집 올 때 조마님은 친정의 모든 빚을 갚아주었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서윤이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뎌온 유일한 명분도 바로 그 은혜 때문이었다. 그러나 편지는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비는 돈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돈이 오지 않아 피말리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마지막 편지를 뜯었을 때 서윤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삼켜야 했다. 내 딸 서윤이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 아이가 알면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부디 약조를 지켜주십시오. 굶어 죽어가는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아비는 죽어가면서도 딸이 걱정되어 사실을 숨겼고 조마님은 그 절박한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이곳에 처박아 둔 것이었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으나 그것은 슬픔이 아닌 끓어오르는 증오였다. 서신들 아래에는 조마님이 몰래 작성한 치부책이 숨겨져 있었다. 서윤은 장부를 넘겨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친정으로 보냈어야 할 그 돈은 고스란히 고리대금 놀이에 쓰이고 있었다. 조마님은 며느리의 몸값을 떼어먹고 그 돈을 불려 자신의 배를 불린 것이었다. 장부에는 날짜별로 들어온 이자, 수익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서윤이 부엌에서 손이 터져라 일하고 매를 맞던 그 시간들마다 조마님은 며느리의 핏값으로 돈방석에 앉아 웃고 있었던 것이다. 짐승만도 못한 서윤의 입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기극이었고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범죄였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니라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노예였다. 아비가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간 이유가 바로 이 장부 속에 있었다. 서유는 치부책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적막한 다락방을 채웠다. 그때 마당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조마님이 외출해서 돌아온 것이었다. 어미와 청소는 다 했느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채를 향해 날아들었다. 서유는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다. 지금 이 사실을 들켰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급히 서신과 장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바닥 틈새에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표정을 바로잡았다. 다락방 문이 열리고 조마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무얼 그리 꿈을 대느냐, 뱀뱅이도 너보단 빠르겠다. 조마님은 서윤을 훑어보며 혀를 찼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빛에 위축되어 고개를 숙였겠지만 지금 서윤의 눈에는 조마님이 사람이 아닌 흉측한 요괴로 보였다. 서윤은 바닥을 닦던 걸레를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가식적인 얼굴을 핥히고 싶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다. 먼지가 많아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러나 그녀가 고개를 숙인 것은 복종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이 방심하도록 몸을 낮추는 맹수의 본능이었다. 조마님은 며느리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섰다. 서윤은 조마님의 등 뒤를 노려보았다. 그 시선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 아비의 목숨값, 그리고 내 잃어버린 3년의 세월,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받아낼 것이다. 서윤은 다락방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단순히 이 집을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도망친다면 조마님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고 서윤은 평생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도피가 아니라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아비에게 배운 글, 명석한 두뇌, 그리고 방금 본 치부책의 내용. 이것들이면 충분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윤은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여갔다. 최진사와 조마님이 희희낙낙하며 밥을 먹고 있었다. 요즘 쌀값이 올라 소작농들이 죽을 맛이라더구나. 내년에는 소작료를 좀 더 올려야겠다. 조마님의 탐욕스러운 말에 최진사는 맞장구를 쳤다. 서윤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국을 펐다. 예전에는 그저 듣기 싫은 소음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의 시간이었다. 서윤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서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 치부책은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조마님의 뒷배를 봐주는 관아의 이방, 그리고 가문의 어른들을 움직일 명분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이 썼던 상소문을 떠올렸다. 글의 힘은 칼보다 강하다 했던가. 서윤은 어둠 속에서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남을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아비를 위한 칼을 갈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해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부지런해졌다. 조마님이 시키기도 전에 일을 처리했고 밥상에는 조마님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올라왔다. 조마님은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구나. 진작에 매를 들 걸 그랬어라며 거만하게 웃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틈틈이 치부책의 내용을 필사하여 작은 종이들에 옮겨 적고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들을 옷소매 깊숙한 곳에 숨기고 다녔다. 그녀는 시장에 심부름을 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였다. 조마님에게 돈을 빌려 쓰고 파산한 사람들, 억울하게 땅을 뺏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했다. 서윤은 혼자가 아니었다. 조마님의 탐욕이 만든 수많은 피해자가 곧 그녀의 아군이 될 터였다. 또한 서윤은 남편 최진사를 공략하기로 했다. 그는 허영심이 많고 귀가 얇은 위인이었다.
서유는 밤참을 내어가며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서방님, 요즘 어머님께서 재산을 많이 불리셨다지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서방님 몰래 딴 주머니를 차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일, 견고해 보이는 모자 관계에 균열을 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최 진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서유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유는 이제 안다. 진실은 덮을수록 썩어 들어가고 언젠가는 터져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그 폭발의 순간을 자신이 직접 설계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락방에 낡은 편지 한 통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최 씨 가문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유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는 복수의 도끼로 채워졌다. 그녀의 반격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서윤의 변하는 소리 없이, 그러나 치밀하게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의 온갖 패악질에도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공포와 체념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늘하고 깊은 심연이 들어차 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마치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완벽한 효부의 가면을 쓰고 움직였다. 조마님이 아무리 트집을 잡아도 서유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조마님의 신경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서유는 가장 먼저 남편 최진사를 공략했다. 그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웠지만 그만큼 의심도 많은 위인이었다. 서유는 잠자리 머리맡에서 나직하게 속삭였다. 서방님, 장터의 소문이 흉흉합니다. 어머님께서 먼 친척 조카 명의로 큰 땅을 사들이셨다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최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흉년이라 곳간이 비었다고 하셨는데 서유는 짐짓 놀란 척하며 입을 가렸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하오나. 가문의 재산은 장손인 서방님의 것이온데 왜 조씨 집안 조카의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비옥한 땅에 떨어진 잡초처럼 순식간에 자라났다. 최진사는 그날부터 어머니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조 마님이 동계를 열 때마다 아들의 눈초리가 매섭게 따라붙었다. 조마님은 아들의 변화를 감지하고 당황했다. 네 처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더냐 하고 윽박질러 보았지만 최진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할 뿐이었다. 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그 틈은 서윤이 파고들수록 점점 벌어졌다. 다음은 문중의 어른들이었다. 최 씨 가문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원래 회의날. 서윤은 다과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다. 문중의 최고 어른인 대종손 영감이 헛기침하며 물었다. 올해는 소장료가 덜 들어와 서당 보수 비용이 부족하다던데 사실인가? 조마님은 치마폭을 여미며 눈물 연기를 펼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흉년이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른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그때 서윤이 찻상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끼어들었다. 아버님, 차가 식기 전에 드시지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한양 상단에서 특별히 공수해 오신 최고급 작설차입니다. 한 양의 쌀 2가마니 값이라 들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순간 사랑채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방금 돈이 없어 서당을 못 고친다던 조마님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었다. 대종손 영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쌀 2가마니 돈이 없다더니 차는 최고급을 마시는가죠. 마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아, 아닙니다.
며느리가 물정을 몰라 헛소리를 조마님이 황급히 둘러대려 했으나 서유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대종손 영감의 찻잔 옆에 실수인 척 떨어뜨렸다. 그것은 서윤이 밤새 필사해둔 이중 장부의 사본 중 하나였다. 어머,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정리해두라 하신 문서가 섞여 있었나 봅니다. 서윤이 다시 가져가려 했지만 이미 대종손 영감의 손이 더 빨랐다. 영감은 문서를 훑어보더니 안색이 차갑게 굳어졌다. 이게 무엇인가? 소장농들에게 5월의 이자를 받아 챙긴 기록이 아닌가? 영감의 호통이 사랑채를 뒤흔들었다. 양반가에서 고리대금업은 금기시되는 일이었다. 더욱이 가문의 이름으로 가난한 소장농들의 고열을 짜냈다는 것은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죄였다. 조마님은 사색이 되어 손을 떨었다. 그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그러나 장부에 적힌 날짜와 금액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문중 어른들의 시선이 경멸과 의심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서유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대로 장부를 베꼈을 뿐. 그것이 그런 내용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 무지한 며느리. 모든 화살은 조마님에게로 향했다. 대종손 영감은 장부를 탁자에 내려치며 선언했다. 조만간 감사를 나와 국간을 낱낱이 뒤질 것이네. 만약 한 푼이라도 비거나 부정한 돈이 나온다면 자네는 안주인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를 하게. 회의는 엉망이 된 채 끝났다. 어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조마님은 마당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서윤에게로 향했다. 서윤은 마루 끝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 예전에 겁먹은 눈빛이 아니었다. 비웃음이 서린 승리자의 눈빛이었다. 조마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저 얌전한 고양이 같던 며느리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내년치시구나. 조마님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서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서윤의 도발에 조마님은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뺨을 올려붙였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났지만 서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붉게 부어오른 뺨보다 공포에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이 더 짜릿했기 때문이다. 조마님은 두려움을 느꼈다. 며느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 어디까지인지,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문중 감사에서 모든 비리가 드러나고 자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이 분명했다. 최진사조차 자신을 의심하는 마당에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마님은 위기감에 휩싸여 손톱을 물어뜯었다. 선수를 쳐야 한다. 전연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고 미친년으로 몰아서 내쫓아야 한다. 그날 밤 조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였다. 며칠 뒤면 가문의 가장 큰 행사인 시제가 있었다. 문중의 모든 친척이 모이는 자리. 그 자리야말로 서윤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였다. 조마님의 머릿속에 잔혹한 계획이 떠올랐다. 단순히 혼을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서윤이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짓밟아야 했다. 그래야 자신이 다시 권력을 갤 수 있었다. 조마님은 하인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다. 시제 때 쓸 찬물을 준비하거라. 아주 뜨겁게 펄펄 끓도록 말이다.
그리고 찻잔 받침은 모두 치워버려라. 그녀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것은 며느리의 효심을 시험한다는 명목하에 자행될 끔찍한 고문이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윤이 뜨거운 찻잔을 놓치거나 비명을 지르면 정성이 부족하고 예법을 모르는 며느리로 몰아세워 내칠 명분이 생긴다. 그것이 조마님의 계산이었다. 서윤 역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독사처럼 변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서윤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어설픈 폭로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바닥을 드러내게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굳은 살이 박힌 손을 쥐었다 폈다. 오라면 오라지. 내 기꺼이 그 장단에 춤을 춰주마. 서윤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아비의 죽음으로 그녀의 두려움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이성뿐이었다. 조마님이 준비하는 그 시험이 오히려 그녀 자신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어리석은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시제날 아침이 밝아왔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불길한 바람이 최씨 가문의 깃발을 흔들었다. 서윤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었다. 그녀의 표정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3년의 지옥 같던 시간. 억울하게 죽은 아비의 원한.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 그 모든 것에 대한 결판을 지을 시간이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사당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뜨거운 찬물 끓는 소리가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대문을 향해 걸어가던 서윤의 등 뒤로 조마님의 찢어지는 듯한 고성이 날아와 꽂혔다. 전연 잡아라. 감히 시어머니에게 패악질을 하고 도망을 쳐 전연을 당장 잡아 멍석말이를 해라.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길을 막아서려 했다. 그러나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된 하인들은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서윤은 도망치는 자의 비굴함이 아니라 심판관의 위엄을 갖추고 다시금 사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되돌아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조마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윤은 문중 어른들이 모여있는 대청마루 앞까지 뚜벅뚜벅 걸어와 섰다. 그녀의 치마폭에서는 아직도 차냄새와 비린내가 섞여났다. 도망이라니요. 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진 이 집구석에 추악한 진실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은 천둥처럼 좌중을 압도했다. 대종손 영감이 헛기침하며 물었다. 진실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서윤은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붉은 보자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조마님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그 장부와 편지 뭉치였다. 여기. 최씨 가문의 안주인이 지난 3년 동안 저지른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윤은 보자기를 풀어헤쳐 편지 한 통을 대종손 영감의 무릎 앞으로 던졌다. 종이 한 장이 펄럭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서윤의 아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던 그러나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한 그 편지였다. 제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보내신 서신입니다. 빚을 갚아주겠다는 약조는 거짓이었고 그 돈은 조마님의 뒷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조마님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 미친년이 내 돈을 훔치고 달아나려다 잡히니 모함을 하는 것이다. 그녀는 급히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며 편지를 뺏으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한 발 빨랐다. 그녀는 이번에는 필사해둔 이중 장부의 사본들을 허공에 뿌렸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마당을 뒤덮었다. 그 종이들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착복한 돈의 사용처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보십시오. 가문의 곳간이 비었다며 소장농들을 쥐어짜던 그 시기에 조마님은 고리대금으로 배를 불리고 계셨습니다. 서윤이 소리쳤다. 문중 어른 중 하나가 떨어진 종이를 주워 읽어내려갔다. 김진사 댁에 쌀 50석 대여. 이자 5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양반가에서 고리대금업이라니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대부 가문에서 이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어른들의 시선이 일제히 조마님에게 꽂혔다.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조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가문을 위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남편 최진사를 노려보았다. 당신도 공범입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아내가 노예처럼 부려지고 아비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당신이 묵인한 그 침묵이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서윤의 일갈에 최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비겁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혼인은 사기입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사람을 속여 데려오고 약조를 지키지 않았으며 인륜을 저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돈 주고 사온 화풀이 인형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억눌려왔던 억울함의 결정체였다. 이제 그 값을 치르십시오.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손가락질 받는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십시오. 대종손 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확인하더니 조마님을 향해 호통을 쳤다. 네, 인연 네가 감히 조상님들 면전에 먹칠을 해 썩 물러가지 못할까 사당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마님은 억울하다며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녀가 쌓아올린 견고한 권력의 탑은 종이 쪼가리 몇 장에 의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떠받들던 위선과 가식이 벗겨진 자리에는 추한 탐욕만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 보았다. 통쾌할 줄 알았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공허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죽은 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린 시간은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존엄만은 되찾았다. 그녀는 머리에 꽂혀 있던 옥비녀를 뽑았다. 그것은 혼례날 조마님이 가문의 여자가 된 증표라며 꽂아준 것이었다. 서윤은 그 비녀를 깨진 찻잔 파편 옆에 던져버렸다. 챙그랑 맑은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최 씨 가문의 며느리 서윤은 죽었습니다. 이제 이 비녀는 주인 잃은 물건일 뿐입니다. 서윤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돌아섰다. 그녀의 모습은 헝클어지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당당해 보였다. 그녀를 막아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최진사조차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 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대문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가벼웠다. 등 뒤에서는 조마님의 악에 바친 비명과 문중 어른들의 질책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그 소음은 점점 멀어져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해졌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3년 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던 이 길을 그녀는 이제 가슴을 펴고 걸어 나가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맨발에 산발을 한 양반과 부인의 모습은
기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유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보시오. 나는 살아남았소. 그리고 내 발로 걸어 나왔소.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터를 지나 관아 쪽이 아닌 산길로 향했다. 관아에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문중 어른들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승리가 아니라 영혼의 해방이었다. 산길을 오르며 서유는 숨을 골랐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친정도 없고 돈도 없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고난은 남이 강요한 평화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를 꺾었다. 화려한 모란이 아닌 이름 없는 들꽃. 그것이 지금의 자신과 닮아 있었다. 멀리서 최 씨 가문의 기와 지붕이 보였다. 거대한 저택은 이제 작은 점처럼 보였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지옥도는 서윤의 관심 밖이었다. 조마님은 파면될 것이고 최진사는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 것이다. 그것으로 좋겠다. 서윤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앞만 보고 걷는 것.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땀을 식혀주었다. 서윤은 짐꾸러미를 고쳐매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자국마다 과거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듯했다. 이제부터 그녀가 써내려갈 이야기는 며느리의 비극이 아니라 한 인간의 자립기가 될 것이었다.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최 씨 가문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눈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그러나 자유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서윤이 떠난 최 씨 가문의 안채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 같았다. 문중 어른들의 서슬퍼런 감사가 시작되자 조마님이 꽁꽁 숨겨두었던 비리의 온상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왔다. 곡간 열쇠는 즉시 압수되었고 조마님은 안방마님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했다. 이건 모함이야. 그년이 꾸민 짓이라고. 조마님은 하인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지만 그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최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몰락은 곧 자신의 몰락이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 호의호식해온 무능한 가장이었다. 이제 그 바람막이가 사라지자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문중 어른들은 그에게 엄히 단속 하나 못하고 철을 내쫓아 가문에 먹칠한 못난 놈이라며 혀를 찼다. 최진사는 뒤늦게 서윤의 빈자리를 실감했다. 집안의 대소사를 묵묵히 처리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던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 시각 서윤은 마을을 벗어나 인적 드문 산길을 걷고 있었다. 승리의 쾌감은 잠시였고 현실의 무게가 젖은 솜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 보따리 하나와 품속에 숨긴 엽전 몇 덮뿐이었다. 해는 저물어가고 차가운 밤바람이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었다. 어디서 자야 할지, 당장 내일 끼니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였다. 따뜻한 아랫목과 기름진 밥상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배가 고파도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길바닥이 가시방석 같은 기와집보다 나았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다. 서윤이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청하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자가 그 독한 며느리라지 시어머니를 고발하고 집을 뛰쳐나왔다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얼굴은 반반한데 속은 능구렁이일세. 사람들은 전후 사정은 모른 채 그저 시댁을 배신한 여자라는 낙인을 찍어 그녀를 난도질했다. 서유는 국밥을 넘기며 그들의 비난을 반찬처럼 씹어 삼켰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진실을 모르는 자들의 입방아에 일일이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때 주막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부인 부인. 최 진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몰골은 엉망이었고 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서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응시했다. 최 진사는 서윤의 소매를 잡으며 애원했다. 이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어머니께는 내가 잘 말씀드려놨소. 다시는 부인을 홀대하지 않겠다 약조하셨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다. 그는 서윤이 필요해서 온 것이지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망가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일꾼이 필요했을 뿐이다. 서윤은 남편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다. 돌아가라니요.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최진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 부부가 칼로 베길하지 않소. 한 번만 용서해 주구려. 내 앞으로는 부인 뜻대로 다하리다. 서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용서라. 당신은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당신이 방관했던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속의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여인은 당신이 알던 그 순종적인 아내가 아닙니다. 그럼 어찌 살겠다는 거요? 소방 맞은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 거짓골로 살 텐가. 최진사가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지로 살아도 제 뜻대로 살 것입니다. 당신의 허수아비로 사느니 차라리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서유는 주막을 나섰다. 최진사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다. 인연의 끈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끊어졌다. 밤이 깊어 서유는 산기댐에 버려진 성황당을 찾았다. 지붕은 뚫려 별이 보였고 바닥은 냉기로 가득했다. 서유는 낙엽을 모아 잠자리를 만들었다. 몸은 고단하여 뼈마디가 쑤셨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품에서 아비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붓 한 자루를 꺼냈다. 달빛에 비친 붓끝이 은은하게 빛났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러갑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은 이미 다 흘려보냈기에 남은 것은 의지뿐이었다. 최 씨 가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조마님은 뒷방에 갇혀 식음을 전폐하고 내 돈 내놔라라고 소리 지르며 미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윤을 저주하며 벽을 긁어댔다.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소장농들은 더 이상 최 씨 가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정한 소장료를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다. 서윤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킨 격이었다. 서윤은 성황당 기둥에 기대어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찻잔을 깨뜨렸다. 챙그랑 그 소리는 그녀를 깨우는 알람과도 같았다. 잠에서 깬 서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화상 흉터가 붉게 남아 있었다. 흉측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것이 훈장처럼 느껴졌다. 고통을 견디고 불의에 맞서 싸운 증거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상처가 아물 때쯤이면 그녀의 마음에도 새살이 돋아나 있을 것이다. 날이 밝자 서유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 네가 그 독한 년이냐고 물으면 그렇소. 내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온 그 서윤이오라고 당당히 말하리라 다짐했다. 세상이 정해놓은 여자의 도리라는 감옥을 부수고 나온 죄인이라면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가리라. 비난과 멸시는 그녀를 무너뜨리는 독이 아니라 그녀를 단단하게 만드는 당금질이 될 것이다. 길을 걷던 중 서유는 밭을 매던 아낙네들이 부르는 노동요를 들었다. 구슬픈 가락 속에 삶의 애환이 녹아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양반들의 위선적인 세계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세상임을. 그를 아는 재주로 대서를 해주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며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더라도 스스로 번 돈으로 먹는 밥은 꿀맛일 터였다. 물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여자 혼자 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맨몸으로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았다. 밤이면 짐승의 울음소리에 떨기도 할 것이고 병이 들면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유는 그 고독마저 사랑하기로 했다. 그것은 타인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고독이었기에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 맛이 달랐다. 억압의 냄새가 사라진 날 것 그대로의 자유의 냄새였다. 어느덧 서윤의 발길은 낯선 마을에 닿았다. 장터는 활기로 넘쳤고 사람들의 표정은 생생했다. 서윤은 그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최 씨 가문의 며느리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인간 서윤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림자는 길고 웅장하게 뻗어나갔다. 잃은 것은 안락함이요. 얻은 것은 나 자신이었다. 계산은 끝났다.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지만 그 가치는 충분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물 소리가 서윤의 심장 박동과 맞물렸다. 그녀는 보찜을 고쳐 메고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가문의 법도도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그녀가 쓰고 그녀가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윤의 입가에였지만 단단한 미소가 번졌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붉은 단풍이 산허리를 감는 만추가 돌아왔다. 인적 드문 산골마을. 낡은 초가집 신마루에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배움에는 귀천이 없으니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선비의 마음이다.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이들의 독송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치마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최 씨 가문의 안방마님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평온하고 기품이 넘쳤다. 이곳은 서윤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연 작은 서당이었다. 서윤은 훈장님이 되어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과 배움의 기회조차 없었던 계집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학비라고 해봤자 고작 쌀 한 면박이나 감자 몇 알이 전부였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지혜로 반짝이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보상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1년 전 그날의 화상 흉터가 붉게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상처를 물을 때마다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치른 값진 수업료란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보찜 장수가 툇마루에 걸터 앉아 물 한 바가지를 청하며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했다. 그 고개 너머 최진사댁
소식 들으셨소.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다더군요. 서유는 묵묵히 물을 따르며 귀를 기울였다. 조마님은 화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최진사는 술독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다 합니다. 며느리 쫓아내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천벌을 받은 게지요. 장사꾼은 혀를 차며 최 씨 가문의 몰락을 안주거리 삼아 떠들었다. 서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통쾌함이 느껴질 법도 했으나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다.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혹은 다 읽어버린 낡은 책 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미움도 원망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서유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며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임을. 그들은 더 이상 서윤의 현재에 티끌만한 영향도 줄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스승님, 내일 뵙겠습니다 하며 우르르 몰려나갔다. 정막이 찾아온 마당에는 가을 햇살만이 길게 드리워졌다. 서유는 텃밭으로 나가 배추벌레를 잡고 흙을 골랐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과거에는 하인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라 여겨졌던 노동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신성한 의식이 되었다. 내 손으로 땀 흘려 가꾼 것으로 내 배를 채우는 삶.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삶은 고단하지만 당당했다. 저녁이 되면 서유는 호롱불 아래 앉아 자신만의 글을 썼다. 예전에는 가문의 장부를 베끼거나 시어머니의 탄원서를 대필하는 데 쓰였던 그녀의 붓이 이제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인간 서윤의 목소리가 채워졌다. 그녀는 시를 짓고 일기를 쓰며 지난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 나갔다. 먹이 번지는 종이 위에서 그녀의 영혼은 자유롭게 춤을 추었다. 가끔 밤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면 옛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차가운 사당 바닥의 냉기, 끓는 찬물의 고통, 그리고 숨 막히던 감시의 눈길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악몽이 아니었다. 서유는 그 기억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자신이 존재함을 알기 때문이었다. 깨진 찻잔의 파편들은 그녀의 발바닥을 찔렀지만 동시에 그녀를 잠들지 않게 깨우는 가시가 되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윤을 서훈장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처음에는 소박 맞은 여자라며 수군대던 이들도 그녀의 올곧은 성품과 아이들을 향한 진심의 마음을 열었다. 김씨 아줌마가 갓 짠 참기름을 가져오고 박씨 아저씨가 장작을 패주었다. 서유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진짜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화려한 담장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몰랐던 따뜻함이었다. 어느 늦은 밤, 서유는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산등성이 위에 걸려 있었다. 문득 아비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아비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초라한 딸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을까?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을 것이다. 비단 옷을 입은 인형보다 무명 옷을 입은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서윤의 눈가에 맺힌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그리움과 안도의 이슬이었다. 서윤은 1년 전 최 씨 가문의 대문을 박차고 나오던 순간을 회상했다. 그때는 막막하고 두려워 다리가 떨렸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두 다리로 단단히 대지 위에 서 있다. 행복이란 거창한 부귀영화나 타인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대감이 있고 밤에 눈을 감을 때 후회가 없는 것.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그 결과까지 오롯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서윤이 찾은 행복의 정의였다.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어갔다. 날씨가 추워지겠지만 걱정은 없었다. 광에는 아이들 부모가 가져다 준 고구마가 쌓여 있고 아궁이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다. 그 불꽃은 그 어떤 혹한도 녹일 만큼 뜨거웠다. 서유는 옷깃을 여미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졌다. 서유는 캔마루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책을 덮고 호롱불 심지를 돋우었다.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다. 그녀는 내일 아이들에게 가르칠 글귀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냈다.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의 방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해가 뜰 것이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최씨 가문의 며느리 서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훈장 서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는 오직 그녀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찬란한 자유의 기록이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산골 마을에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낡은 초가집 위로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다. 그 별빛 아래 서유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화려한 감옥을 벗어나 거친 비바람을 선택한 서윤의 삶. 어떠셨나요? 그녀가 깨뜨린 것은 고작 찻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떼마매던 운명의 사슬이었습니다. 비록 비단옷은 잃었으나 스스로의 이름을 되찾은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서윤의 앞날을 응원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